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 실전 매매 강의 채널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짜로 미국의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드디어 주식시장에 반등 상승이 오나라는 좀 기대를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채권 터지기 직전 위기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 차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주식시장에는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과 높은 확률의 전략들은 존재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맹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참고의 자료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식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자만행위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도 종목도 저는 80% 이상 확률로 계속해서 맞춰내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제 위기 이야기했던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버드대 교수님이십니다. 케네즈 로거프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분께서 한국 금리 급격히 올리면 경제 위기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학 석자 교수는 20일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높은 기준금리를 관리해야 나간다는 점이라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급속도로 올리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요 한국 얘기만 막 요격해서 한국 망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 번씩 짚어주셨습니다. 뭐 가장 첫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경제도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지금 현재 이제 막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그 이외 취약국들 그냥 못 사는 나라 이야기겠죠. 못 사는 나라 국가들이 신흥국가하고 취약국가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히나 이 국가들의 위기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취약국가 아니고 선진국들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까지도 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유럽 같은 경우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영국 정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국도 위기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책 실패 등에서 덜 관용적인 새로운 시대가 나왔다라고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봐주지 않는 시대가 나왔고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것을 파고들어서 펀드 자금들이 선물 시장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물어뜯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식에서도요. 그 주식 시장에서도요. 하락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선물이라는 걸 통해서 하락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이 있고요.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미국계 더 지금 이제 펀드사들 중에서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장난질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새로운 먹이가 되면서 물어뜯기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태까지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인프라 투자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서 조금씩 무너지기 위기에 빠져 있다. 잘못해서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중국 문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을 조금씩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을 보시면 한국 금리 급격히 올리면 경제 위기일 수도라는 내용은요. 너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각색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가계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가계 부채가 2,191조 가량이고요. 통계가 잡히지 않은 규모만 따져봤을 때 뭐 물론 이 지표가 누가 조사하냐 어떤 시기에 조사하냐도 뭐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통계에서 빠진 숨은 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누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세직 서울대 교수팀과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을 모델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찾아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큰 부채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합쳐서 3,187조 원 정도의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도 이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뭐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안 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파산하고 있어서 빚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깝죠.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또 문제냐면 기업 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번 최근에 가계부채는 좀 줄어들기 시작한 한편 이 기업 부채는요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뭐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결과만 보여드리면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GDP 생산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이 거의 뭐 선진국들 기준이겠죠. 15위를 기록했는데 과거엔 2는 2017년도에 지금 현재 19위에서 4단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빠르게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도 안 그래도 많이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더 큰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빚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장석구 그 조사본부장님께서는 국제 경제 상황을 고려한 통화 정책과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자금을 늘리고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갭을 줄이고 한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 안 좋은 얘기만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국가 부채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 총리 국가 부채 심각 포퓰리즘 함정 피해 금융 재정 정책 정상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10월 18일 날짜로 하셨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유지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서울행 지금 현재 1호기의 동행 기자단과 만나서 귀국 후 가장 먼저 책임 현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의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해온 나라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부채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다. 위기를 이겨냈을 때겠죠. 언젠가부터 마개가 열린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기획자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도 660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는 작년 기준에서 96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070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전 정부를 정확하게 까는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죠? 물론 지금은 총리 자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과거부터 이런 윤석열 정부는 이 부채 관리, 국가 부채 관리를 열심히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 행동이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같이 전 세계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국가 부채를 잘 관리해 놨던 게 도움이 불능이 될 수 있겠죠. 실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부채 비율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요.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여서요.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부채 절대적인 액 말고 부채 비율을 봐라라는 내용입니다. 부채 비율이란 순자산은 부채 비율을 낮은 비율을 의미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부채액을 기준해서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첫해 157.2%로 소폭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실제 부채액은 굉장히 늘은 것 같았는데 소폭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 자원외교의 손실을 공공기관이 떠안았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어떤 정부든 공공기관의 부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는 구조였고요. 그것 중에서도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부채를 줄여가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 정권의 특징이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원래 보수 정부가 되면요 이런 부채 관리를 꽤 많이 하게 됩니다. 진보 정권에서 돈을 많이 풀고 지금 이제 그것을 보수 정권에선 다시 보수하는 뭐 이렇게 이런 지금 현재 뭐 선순환을 그 현재 그려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권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현상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정부는요 방만 경영 안 했고요. 지금은 뭐 한국전력의 뭐 적자가 심해진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최근에 에너지 위기가 왔으니까
그죠? 지금 한국전력 같이 특이한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부채 규모를 전체적으로 잘 줄여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평을 들으면요. 가계 지금 이제 지금 대출 많아졌고요. 보시면은 기업 대출도 많아졌고요. 뭐 국가 재정도요. 그 부채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비율로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폭은 아니었다. 특히나 국가 부채 부분은 생각보다 관리가 꽤 되고 있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늘긴 했지만 그것 또한 과거에 대비해서 봤을 땐 크게 느는 편도 아니었고 비율로 따져보면 심지어는 그것을 윤석열 정부 안에서 잘 관리해 가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분명히 대한민국도요. 터질 만한 가능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요. 1순위는 아니에요.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한 3순위, 4순위 정도 되지 1순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1순위는 누구일 것인가? 이런 국가입니다. 시진핑 3연임 중국 경제가 멈춘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짧게 핵심만 여러분 다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냐면 경제 지표 발표 연기가 굉장히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이 결정될 지금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지금 이제 전국 대표 대회 관련이 됐을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시진핑이라는 인물이요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서 민심을 잘 잡아나가야 되는데 민심이 경제가 안 좋다라고 발표가 되면은 민심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미뤘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 경제가 힘들어졌을까? 짧게 세 가지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한 다섯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제로 코로나가 초래한 혼란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요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커지고 있죠. 물가 상승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소비를 많이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나 천연가스라든가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뽑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 뽑아낼 수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요. 소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에서 쓰지 말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소비를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채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경제는 안 좋겠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정부의 미진한 대응입니다. 뭐 중국 정부가 빠르게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중국 정부가요. 열심히 다시 한번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앞서 보셨던 사람들이 소비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뭐가 생겨요? 그죠? 물가 상승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게다가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최근 경제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 국가가 경제 이 부양책을 쓴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중국이 대박을 칠 거야가 아니라요. 최근 경제에서는요.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특히나 투자 시장에서는요.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칠 만큼 힘든가? 21조 원의 정부의 자금이 풀리지 않으면 망할 만큼 중국 경제는 어려운가? 라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요. 위기에 빠집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요. 중국의 환율적인 부분을 보면요.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뭐 하는 거냐면 외국계 자금, 투자 자금들이 중국을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율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위안화를 들고 있지 않고 이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또 나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달러로 바꿔놓는 겁니다. 보시면 급등하는 타이밍들마다요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중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들,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정책 자금들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율이 박살나면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 중국이 위기에 더 빠지는 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더 만들어내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그 위기의 가장 중점에 선 게 그 줄 중에도 뭐냐면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람들한테요, 중국의 부동산을 열심히 살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재밌는 게 중국에서는요, 시골에 있는 시민권하고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싶긴 한데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신분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시골에 사는 사람들. 이게 보이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럼 이런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 시민권, 살 수 있는 시민권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 같이 이 부동산에 투자 자금들이 몰릴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서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돈을 투자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유도해 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어마무시한 자금이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경제가 성장해 왔었는데요. 너무나도 과도한 그러니까 효율을 생각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과 심지어는 그런 과도한 개발을 이끌었었던 기업들이 문제가 터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와 주택 공급 시장의 비관적인 분위기 또한 분명히 성장을 둔화시켰다. 지금 이제 부동산 및 기타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에 미친 부분이 상당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버드대 교수님께서 중국이 흔들린 이유를 보시면 부동산 과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소도시인 3, 4선 도시의 부동산 과열과 부실이 중국 부동산의 위기 뇌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서 빈곤한 소도시에 고속철도와 같은 불필요한 인프라를 투자를 늘려왔다면서 엄청난 재정 지출에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건설사가 도산하고 준비해둔 은행들, 대출해둔 은행들이 위험에 닥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은 바로 에버그란데를 여러분들께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뭐 기후 변화에 의한 상황 악화, 중국 기술의 대급이 투자 이탈 이거 뭐 미국이 계속 유도한 거죠. 특히나 IT 부분에 있어서 뭐 부분도 있고 중국 정부가 일본 뭐 규제한 부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에서 중국 경제가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먼저 터지더라도 한국이 먼저 터지기보다는 이런 국가들이 더 먼저 터지는 거죠. 자,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중국하고 누가 터지느냐 비등비등 싸우고 있는 나라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 국가입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과거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투자 자금들을 모아두기, 내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신뢰성이 존재하는 국가였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냐면 엘리자베스 여왕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국가인데요. 실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갑부들의 자산이 굉장히 많이 뺏겼었잖아요. 그 자산들이요, 굉장히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국입니다. 그만큼 영국 러시아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가들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들을 투자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리더십을 중심으로요. 이것이 이루어졌던 국가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이 인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셨던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나왔던 지금의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나왔던 영국 총리가요. 이번에 45일 만에 지금 이제 사임을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보수 인물이란 말이에요. 보수 인물은 보통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펼칩니다. 그죠?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근데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실제 보시면 지난달 23일 지난달 24일이면 9월 23일이죠. 발표된 트러스 총리의 감세한 세금을 깎아주는 아니겠죠. 뭐 법인세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이겠죠. 영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 왜? 단순하게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잘 버티면 국가 경제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게 과거의 인식이었는데요. 최근의 인식은 어떻다고요? 중국에서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영국이 감세를 해야 될 만큼 국가가 위기인가? 라는 게 최근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만큼 경제가 어려워?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영국의 파운드를 들고 있지 않고 본격적으로 파운드를 달러로 혹은 그 이외의 다양한 자산들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특히나 뭐가 많이 팔렸냐면요. 영국의 채권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실제 보시면 9월 20일, 23일, 24일, 26일, 27일 중심으로 해서 최악의 폭락 사태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채권이 개박살나는 모습이죠. 채권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살이 나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채권을 들고 있는 혹은 채권의 움직임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투자사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게 어떤 기업이었느냐, 어떤 단체였느냐, 바로 영국의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요. 국가기관이요. 국가기관이 손실 최대가 243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단기간에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하게 되면서 이렇게 큰 손실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뭐 무제한 양적완을 단기적으로 뭐 진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조금씩 안정화되긴 했지만 분명히 보신 바와 같이 박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진 모습이죠. 이해되셨죠?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영국은 완전 안정화된 건 아니고요. 또다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은행 국채 매입 종료 확인, 국채 금리는 급락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좀 안정화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니고요. 영국은 아직까지도 또다시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서도 지금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국가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또 누가 있죠? 일본도 있겠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시면 일본 10년물 금리 선 넘었네. 일본은행 국채 수조연 긴급 매입이라는 내용입니다. 수조원의 긴급 매입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위험하다,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일본이라는 국가도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뭐 영국하고 지금 현재 영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중에는 그래도 일본이 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제가 터질 만한 가능성의 한 3, 4위, 5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 중심이면 이미 망할 국가들은 많이 망했어요. 못 사는 국가들 제외하고요. 터졌을 때 연쇄도산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큰 충격을 줄 만한 국가들만 나열하면 딱 그 정도가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께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1번 한국 부채 심각하다. 이건 뭐 누구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국가 부채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가계 부채는 심각하고 그리고 기업 부채 심각하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보다 더 망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 국가가 첫 번째 누구다? 중국이다. 두 번째 후보가 누구다? 영국이다. 그 다음에 후보가 누구다? 뭐 일본이다. 근데 일본은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3, 4위 왔다 갔다 하는 게 한국쯤일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중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서 직접적인 위기는 터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이 터진 거에 비해서 이렇게 뭐 포커스를 맞춰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뉴스의 일면을 채울 만큼에 대한 사건은 벌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현재 듭니다. 그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전 세계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망하게 되면 그럼 주식과 시장은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진짜 최악의 위기가 터져야 거기가 저점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위기가 터지면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빠져봤자 여기 자리에서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해봤자 진짜 정말 15%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지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그 15% 빠질 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항상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말씀드릴 때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들을 갖다 찍어야겠죠. 그죠? 뭐 대출을 해서 여러분께 인생 몰빵을 찍어서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최대한 월급 들어온 부분에서 내가 삶을 유지하는 데를 제외하고 남는 현금들은 베팅하실 만한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전조 현상들이 이미 나와주고 있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이 변화가 내년 1분기 1, 2, 3월 내년 1, 2, 3월을 중심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죠. 지금 당장은 물론 아닐 거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만 이것이 내년 1월쯤에는 정말 영국이든 중국이든 누군가 국가들이 터지면서 지금의 시장의 저점을 만들고 시장의 저점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겠죠. 간단히 보면 영원히 0.75포인트일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지금 현재 연준이 연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0.75포인트, 75포인트 인상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0.75포인트가 아니라 0.5% 혹은 0.25%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안 좋은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미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죠? 0.75포인트를 계속 올리는 것을 반영한 주식시장 저가가 여기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0.75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0.5포인트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밌게도 다시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데 보면 우리는 원래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에 대한 주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2200선인 거예요. 그죠? 2200 지금 몇 시야? 13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0.5%만 올리면서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덜 올리게 되는 거예요. 0.25%를 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런 예측 시장이 돌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식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나온 거예요?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제 급등한 거예요. 괜히 급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나스닥 지수 전부 다 싹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해되셨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야기 말만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횡보 상태를 그리다가 내년도 3월쯤 그 이전에 뭐 폭락이 한번 조금 더 하락이 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하락이 나오고 나서 내년 3월쯤에 대한 변화부터 시작해서 저는 주식시장의 급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니까요. 저의 말이 제 예측이 정말 맞는 맞아 들어가는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추적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점에서 사지 못해도 최저점 부근이 언제쯤인지 내가 적어도 저점 부근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우리가 그 웅덩이 부분 맨 마지막 눌림목 부분에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장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갈릴 수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보셔도요.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위기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중국 경제하고 유럽 경제 특히나 영국의 위기를 더욱더 크게 보셨던 것 같죠.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나 잘 준비만 하면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일일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급등 테마주 정리 자료를 100% 무료로 싹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이재진의 상한관리라고 해서 여러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가장 처음으로 하나 나오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무료 정보까지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한관리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급등 지원주 상위 상가 분들이 이게 시황이에요.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포착 자료가 무료 급등 테마주 자료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싹 다 무료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80% 이상 확률이 나오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역시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전략들을 맞춰드리고 있는 시황글들 그리고 급등주는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지까지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영상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진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살아남으신 투자자 여러분들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버틴 것만으로도 상위 10% 안에 들으신 거니까요. 남들이 포기할 때,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남들이 지루할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남들과의 격차를 벌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앞서가는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